자, 1부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원 WM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전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요. 네. 저도요. 우리가 마음이 통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준비해오는 내용들 가지고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본다고 하면 우선은 이제 은행 위기가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주말에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얘기도 나왔으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중소형은행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1분기 중소형은행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은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금이 많이 감소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시장들을 좀 보면서 네. 느꼈던 게 대형 은행들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했었는데 중소형 은행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3월달에 중소형 은행들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지적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 큰 것들 중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대출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규모가 작으니까 데미지도 없겠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경기에 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통화 정책을 할 때 지표를 보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잠재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에 어떤 문제나 타격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한계에 좀 왔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얘기할 때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PCE 발표에서 보면 하우징, 즉 주거와 관련된 지출은 좀 감소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향후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이제 이번에 인상하고 나서 섣부르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자라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셨네요. 저는 분위기상 이거 분위기 이제 곧 한번 하고 끝낼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상 저는 그랬다면 그게 차이죠. 우리 조경선 팀장님과 저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고 팀장님은 거기 앉아 계시는 거고 그게 차이인 거죠. 자,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해서 워낙 이분은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안다고 생각을 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알지 않을까요? 알겠죠? 네. 전 세계에서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걸? 네, 본인의 책도 한국으로도 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번역본은 아니지만 네. 팔렸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약간 힌트를 줬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16년 전, 17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 당시의 사례를 두고 이때 연준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고민했던 것과 지금 3월 달에 FOMC 회의록에서 나왔던 연준 위원들이 고민했던 것들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건데요. 2006년이 그 시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쭉쭉쭉쭉 하다가 중단한 시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고민과 지금 고민이 비슷하다면 이번에 올리고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네, 맞아요. 추론을 해보는 거. 네, 좀 설명을 드리면 2004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매번 0.25%씩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연준은 그때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었고요. 2006년 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때 당시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0.25%씩 계속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회의록을 딱 보니까 일부 추가 정책에 대한 확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우리가 좀 이제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올리기만 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3월 FOMC 회의록에서 나왔던 내용과 좀 거의 비슷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던 건데요. 제가 3월 FOMC 회의록을 좀 찾아봤어요. 이거 동일한 표현은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좀 보다
보니까 발견은 못했고 거기서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 좀 유사하다라고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뭐냐면 네네. 몇 명의 참가자들은 매우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통화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과 선택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지난번 네, 회의록에 3월 네. 그러면 유연성과 선택성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 거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유연성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 속도 폭을 조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겠죠. 얘기. 네. 선택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뭐 잠깐 중단했다가 해야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제 통화 정책을 그동안 이번에 올리면 10회 연속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근거로 이제 제가 추정하는 연준이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러한 얘기들은 없었어요. 물론 작년에 지금은 백악관에 가 있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네네. 통화 정책을 하면 거기에 그게 반응하는 경제에 반응되는 데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려라고 말을 했었죠. 네. 파월도 그 말을 인용을 했었고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였었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발언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3월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은행들, 네네. 지방은행들 문제가 생기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었던 부분도 있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문구들도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은 FOMC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이게 좀 앞으로 어떠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제시했던 거였습니다. 그 닉 티밀하우스도 이제 기사가 좀 거기 기사에 좀 써놨어요. 이미 써놓긴 했습니다. 당시의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다른데 다만 그때 당시에 연준 위원들이 했던 고민과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2007년 1월 달에 이제 증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2006년 5월에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1년 정도 동결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동결하고 있던 시기에 저는 입사를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뭔가 유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좋은 줄 알았잖아요. 네. 2007년도면. 네. 2007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2007년에 저 연말에 인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막 신입사원이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간접 투자 열풍이 불면서 네네. 신흥국 중심으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견고하게 성장할 거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저희 같이 근무하시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러면서 이제 은행 위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옛날에 그때가 조금 회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배님들도 네. 계시긴 했는데 좀 이러한 환경들은 조금 유사하다라는 점을 닉 티밀하우스도 좀 얘기는 했었고요. 제가 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딴짓을 했어요. 좀 불편하셨죠? 아니. 근데 뭐였었냐면 앞서 말씀하셨던 2006년 1월 통화정책 회의 성명서에 있었다는 그 문구 있잖아요. 네. 일부 추가 정책 확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그대로 사실 있나요? 지난번 성명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성명서예요? 네, 성명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난 3월 FOMC 금리 결정을 하던 날 파월 의장이 이제 성명서로 쫙 나눠줬던 그 내용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지금 보시면 4.75에서 5%를 올린다는 내용 위에 있고 그 아래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라고 해서 일부 추가 정책 확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회의록에서 찾아서 맞아요. 저는 성명서에서 이 네네네네.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봤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그거였었잖아요. 우리 진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계속 올리지 말고 이젠 좀 확정을 네. 해주자. 네. 시장이 확정을 해주자라는 문구가
2006년에 있었고 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동결을 했고 네.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 문구가 들어간 거 보니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는 약간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는 거네요. 그 기사가 이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면서 지금 시장이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참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 그러면 파월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할 것 같으세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오늘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발표했잖아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JP 모건 시뮬레이션 그게 뭐였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선언할 경우, 아, 네. 금리 시나리오 인하를 4가지. 선언했을 경우, 이제 네. 뭐 금리 인하를 선언했을 경우 시장 상승폭이 2% 정도로 네네.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금리 통화 정책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 시장으로는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다이나믹한 방향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파월이 일단 말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방향의 변화가 있을 건지는 우리한테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인데, 네. 금리 인상이 중단됐다 때는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식 시장에 바로 좋은 분위기로 갈 거냐라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은 기대하고 있는 약간은 건데. 좀 기대를 너무 크게 지금은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오면서 두 가지에 의해서 저희는 시장이 계속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금리 이슈였고요. 두 번째가 경기 이슈였기 네.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2분기 현재 아니면 네. 다음 분기는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닐까 내지는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실제 퍼포먼스들을 계속 보면서 네. 그리고 다른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주식시장이 반응할 거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심리가 좀 어느 정도 근저에 깔려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바로 어떤 시장이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요, 네. 파월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안 올릴 거야 내지는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말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FOMC가 끝나고 나면 성명서 말고 Q&A 때 네네. 많은 질문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좀 단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Q&A가 정말 좀 적나라하긴 해요. 네. 그 기자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네. 그러면 이후에 동결하실 겁니까? 막 이런 질문도 할 것 같고 노골적인 질문들이 네. 많이 나오니까 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FOMC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우선은 우리가 좀 파월이 좀 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그나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네.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파월은 그래도 뭐 확률적인 발언을 좀 할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높다면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해석을 우리가 해본다고 하면은 네네. 일단은 앞으로 금리 올리는 부분은 약간 좀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 네.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한 가지 좀 관전할 때 네. 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뭔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시장에 좀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네. 해요.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번부터 중단을 하게 된다면 고정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네. 그냥 막 시장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동안은 왠지 단어 하나에 굉장히 희노애락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달 FOMC였죠. 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던 게 1월달 맞나요? 그렇죠. 1월 맞아요. 네. 그 뒤로는 파월이 얘기를 하면
시장이 변동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네네.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네. 변동이 좀 심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이제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3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새벽 3시 반부터는 그 파월 의장의 파월 의장의 Q&A 시간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많은 내용들 또 저희가 3프로 TV에서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실적 발표 한번 보죠. 지금 보니까 AMD가 실적 발표했는데 시간을 거래서 안 좋아요.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보통 다른 것보다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분기 가이던스가 네. 좀 좋지 않게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와 연동해서 엔비디아 역시 뭐 시간 프리마켓에서 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좀 이제 사업별 AMD 실적 발표를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AMD나 엔비디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AMD를 조금 이제 부문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9%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 회계 기준으로 보면 EPS는 손실을 기록했고 네. 그다음에 그 논갭이라고 하는데 비일반 회계 기준 이걸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EPS는 약간 플러스는 있었습니다. 0.06달러인가 이 정도가 있었는데 좀 미미했고요. 즉 매출도 감소했고 수익성도 좀 떨어진 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다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선 AMD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게이밍이 있고요. 인베디드가 있고 클라이언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는 다들 아실 거고 게이밍도 잘 아실 거고 인베디드는 우리가 그냥 자일링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일링스가 하고 있는 일들 네. 를 생각하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사업 자일링스가 뭐였죠? 자일링스는 FPGA라고 하는 네. 어떤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로 기판을 그려놓은 반도체 회로 기판을 그려놓는다고 하면은 네네. 반도체 회로 기판을 그려놓는다고 하면은 얘를 쉽게 변형시켜서 네. 뭐 어떤 데다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에 맞출 수 있게 이제 설계를 좀 바꿔갈 수 있는 구조라고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자일링스가 이제 그 중에서는 좀 역량이 있던 기업이었는데 AMD가 작년 중반에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사의 어떤 PC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판매하는 이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작년하고 플랫한 동일한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손상을 안 봤다라는 게 일단 선방했다라고 보는 것 잘했네요.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클라우드 세일즈가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AMD에서는 되게 힘을 줘서 말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을 고객사를 상대로 기밀 컴퓨팅에서 확고한 위치에 있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했습니다. 기밀 컴퓨팅이면 그게 뭐 보안이 보안과 관련된 그 보안이 필요한 네.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거나 이런 데에 맞춰서 제품을 제공하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게이밍은요? 게이밍은 작년보다 6% 정도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깜짝 놀랐던 거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게이밍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물론 뭐 매출액 차이가 있겠지만 얘네들 이제 AMD에서 말하는 거는 고급 하이엔드 고급형 게이밍 PC나 콘솔의 맞춤형 사업이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향후에도 하이엔드 시장에 대한 공략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네. 리사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가를 버리고 고가를 공략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게이밍 사업 부문이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는 계속 확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그쪽으로 잘 팔렸다는 얘기겠네요. 아마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인베디드 부분은 자일링스 인수 효과가 반영된 거고요. 사실 작년 1분기에는 이게 자일링스 인수 전이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뭐
수배가 증가한 걸로 표기를 했지만 그쵸. 없던 게 생겨난 거기 에이.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인베디드 부분의 매출이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을 앞질렀어요. 뭐 물론 하나의 회사를 산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게 좀 비슷하게 오버래핑 되는 게 작년에 엔비디아가 네. 이제 게이밍이 무너졌지만 네. 데이터 센터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매출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H백이나 A백과 같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칩 쪽에 이제 매출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림들하고 네. 이게 조금 비슷해져 가는 거죠. 데이터 센터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좀 큰 돈 써서 인수한 자일링스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나와주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의료, 우주항공 같은 쪽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네. 이 산업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성장해 보이는 사업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았었고요. 사업부별로 보면 제일 큰 게 그럼 데이터 센터랑 인베디드인 거예요? 매출 이번에 매출로 보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게이밍이 좀 더 크고 게이밍 그 다음. 게이밍보다 원래는 클라이언트가 좀 컸던 것 같은데 네네. 클라이언트 사업이 완전히 어. 좀 손실을 많이 봤고요.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고객사들이 이제 재고를 줄이겠죠. 네네. 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서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65%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뭐 AMD는 1분기가 이 사업에서는 바닥일 거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네네. 바닥이라는 말은 반등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낙폭을 줄여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만약에 1분기가 사업이 바닥이라고 했으면요. 네네. 2분기 가이던스가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바닥은 그냥 그 사업의 사이클상, 비즈니스 사이클상 저점에 있는 국면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2분기 가이던스가 뭐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한 19%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좀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 AMD 말고 그 전날 있으면 네. 온셈이나 다 놓고 보면 네.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돌파구가 네. 딱 하나에서 만나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에요.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업이 네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네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말고 클라우드 컴퓨팅 네네.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한 단계 좀 진보시키면 그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이쪽 덕분으로 수요가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근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좀 하나 했고요. 지금 인공지능의 수익을 내냐 안 내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네. 인공지능이라는 거 해가지고 네. 하니까 이게 수익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면 그 인공지능에서 유발됐다는 수익으로 보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아직 인공지능이 실제 돈을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을 컴퓨팅을 계속 구현하려고 하면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돈벌이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인공지능 온갖 IT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을 실적 발표에 갖다 붙이고 있지만 네.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몇 기업 빼고는 투자자들이 잘 안 믿는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최종 소비를 하고 수요를 하고 있는. 근데 이 온도차는 또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물론 AMD는 CPU인 거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바닥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감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네. 곧 좋아질 것만 남았다. 네.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반면에 그럼 얘네는 아직도 우리는 이 바닥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곧 바닥일 것 같다고 하니까 네. 이 온도차는 왜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대치가. 네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AMD가 아마 작년에 2분기에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제 기억이 어렴풋이 보면 네. 나름 괜찮았었어요 2분기에.
그러면 역기적 그렇죠. 효과에 의해서 하락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봐서 볼 때 기대치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도 얘기를 했죠.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네네. 메모리인데 음. 인공지능이 계속 이쪽에 수요가 계속 만들어지면 메모리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도 그와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저는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네. 그러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비용을 줄여가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수순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없으면 우리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한테 영어를 안 가르치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상당히 비슷한 네. 것 같은데 예전에 컴퓨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나왔고 인터넷이 동시에 나왔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스마트 모바일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기술 혁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녹여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자리를 하나 꿰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AMD 있잖아요. AMD. 네. AMD가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하락한 이유,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이유는 2분기 가이던스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AMD 같은 이 CPU를 하는 쪽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가 시장의 인식인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AMD 자체로 봤을 때 네네. AMD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다 이번이 바닥이라고 했는데 네. 얘네는 왜 2분기를 낮게 잡았을까? 그런 의구심 때문에 네. 크게 하락하는 거인 것 같고 저는 기업별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텔 같은 회사는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텔은 그 가이던스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해석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요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네, 작용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AMD의 경우에는 인텔의 시장을 뺏어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들이 좀 그러니까 있었는데 인텔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영역이 좀 네네.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라는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비즈니스가 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텔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ARM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하면서 네네. 일단 고객 하나 확보를 해놓은 거죠. ARM에서 파생되는 고객들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인 것 같죠. 그리고 인텔은 작년에 실적이 워낙 매 분기마다 안 좋았기 그러긴 때문에 네.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는 같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네.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네. 일단 AMD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봤고 네. 이것이 시간의 거래 주가 하락의 네. 요인으로 네. 작용을 네. 하고 있다.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이쪽 업황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네네. 저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말했던 게 거의 좀 대부분 사이클을 좀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한참 뒤의 일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전망하는 것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엔비디아는 전망을 해놓고 좀 틀리면은 그래도 거의 다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수정을 좀 해주거든요. 해줬잖아요. 네. 네,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랬던 것 말했는데 같아요.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에서 이제 얘기해주는 이제 방향을 조금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AMD가 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는지 그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와, 다른 분들은 그 쉽게 이해하셨나요? 이게 워낙 다른 업체들과 그리고 다른 업체에 대한 인식과 AMD가 지금 너무 다른 네.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많이 헷갈렸는데 저는 충분히 좀 설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조경상 팀장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